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를 덮었던 열돔이 깨지면서 극한 더위가 일단 물러났습니다. 중국과 일본 주변의 태풍 2개가 앞으로 날씨의 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장하영 기자, 폭염특보가 오후에도 많이 해제됐는데 더위가 확실히 한풀 꺾인 겁니까? 네, 평년보다는 여전히 2도 정도 덥지만 확실히 재난 수준의 더위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와 전남, 광주, 경남 일부 지역에만 폭염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남부지방 대부분을 덮었던 열대야주의보도 호남과 제주 일부에만 약간 남아 있습니다. 폭염주의보와 열대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할 걸로 예상될 때 내려지니까 내일부터는 오늘보다도 더위가 한풀 더 꺾일 걸로 보입니다. 극한 더위에서 벗어난 건 한반도를 덮었던 이중 열돔이 잠깐 흐트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7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대기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 또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 이렇게 이중 열돔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티베트 고기압은 서쪽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은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뜨겁고 습한 공기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변에 태풍도 여러 개 발달했던데 앞으로 비가 오는 겁니까? 네, 현재 진행 중인 태풍은 13호 돌핀과 15호 찬홈, 16호 페이러우 이렇게 3개입니다. 이 중 지켜봐야 할 태풍은 13호와 15호입니다. 지난달 27일에 발생한 13호 태풍 돌핀은 아주 천천히 서쪽으로 움직여 어젯밤에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내일쯤 태풍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걸로 보이는데요. 세력이 약화한 뒤 남은 비구름이 다음 주 중반 우리나라로 방향을 틀어 서해에 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 15호 태풍 찬홈은 돌핀보다 빨리 우리나라 동해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일본을 관통하며 모레쯤 열대 저압부로 변질한 뒤 우리나라로 향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우리나라에 비를 뿌릴지 그 양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기압계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극한 폭염이 꺾이며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서울은 이틀째 열대야도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진다는 예보인데 자세한 날씨 소식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수연 캐스터. 네, 반포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주보다는 더위가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날씨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덥긴 하지만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한결 낮습니다. 지난주에는 저녁 6시에도 서울 기온이 36도를 웃돌았는데 지금은 33도 안팎으로 같은 시각보다 3도 정도 낮아져 있습니다. 그나마 더위가 누그러지면서 제 뒤로 시민들은 강바람을 쐬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또 가벼운 산책도 종종 즐기고 있습니다. 극한 폭염이 누그러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는 거의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경남에만 폭염주의보가 남아있고요. 대부분 지역의 열대야주의보도 해제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 열대야도 쉬어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은 24도로 사흘 연속 열대야가 주춤하겠고요. 대전 23도, 대구 22도 등 곳곳에서도 25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서울과 광주 34도, 대구 31도가 예상됩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 27도, 포항 28도 등 비교적 낮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에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33도 안팎의 더위가 지속하겠고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자주 내리는 가운데 주 후반에는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서는 날씨가 급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극한 폭염이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날이 무덥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자주 수분을 섭취하고 늦은 시간 야외 활동도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강공원에서 YTN 정수현입니다. 청와대가 지난달에 이어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도 준비가 좀 덜 됐는데 여러분들 기다리실까 봐 일단 빨리 왔습니다. 브리핑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메가 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9일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그 투자 성과를 전 지역과 산업 생태계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매달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약속대로 지난 7월 6일에 이어 두 번째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1차 회의 때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오늘 회의에서는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투자 신속 지원 방안과 소부장 등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서 충청, 영남, 호남권 메가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 자체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메가 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 특히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규제 혁신 리스트를 설정하고 이를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입니다. 청와대 내 신설 예정인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는 메가 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적극 행정제도를 활용해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는 등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메가 프로젝트 투자 성과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투자 성과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도록 메가 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선제적인 정책 설계가 중요합니다. 반도체의 경우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무역금융 5조 원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원가 변동이 합리적으로 납품 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납품 대결 연동 약정 체결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피지컬 AI 관련입니다.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연구용, 데이터 팩토리용 휴머노이드를 30년까지 700대, 사족 보행 로봇 등은 30년까지 1000대 이상을 구매하여 초기 시장을 적극 창출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이는 피지컬 AI 시장 창출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수요 조사를 바탕해서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로봇 부품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액추에이터, 센서, 로봇손 등 핵심 부품 전용 R&D를 신설하고 새만금의 로봇 파운드리를 구축해 스타트업을 위한 부품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대규모 공동 R&D, 피지컬 AI 얼라이언스를 통해 독자 기술 기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전국 중소기업에 모두의 AI 공장장을 보급 확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확충을 계기로 소부장 및 솔루션 분야, 중소기업의 성능평가, 인증, 실증에서 수출 지원까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 장비, 수출 산업화를 위한 핵심 기술 공동 개발과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충청권, 영남권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점검하고 적기 이행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7월 초 충청권 국민보고회에서 8개 기업 총 392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I, 네이버 등 6개 기업 246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합니다. 영남권 보고에서는 12개 기업 총 312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었는데 이 중 SK, 삼성전자, 삼성 SDS,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 107조 규모의 프로젝트가 금년 중 착공 또는 증설 착수 예정이며 57조 원 규모의 R&D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권역별로 중앙, 지방정부, 기업 간의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하여 부지, 전력 용수 공급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1차 점검 이후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 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여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부지 조성 작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폐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광주 군공항 250만 평만 국가산당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력, 용수도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호남권은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열병합, LNG 발전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력도 확충하기로 하였습니다. 30년까지 필요한 65만 톤의 용수도 하수 제2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댐을 활용하여 차질 없이 확보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산단 내 열병합, LNG, 중부, 동해안, 호남권 발전력을 활용하여 41년까지 최종 전력 수요 14.7기가와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통합 용수 공급 사업도 신속히 추진해 기업들의 조기 준공 스케줄에 맞춰 전력 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9일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도 이루어냈고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관련 계획들도 상당 부분 구체화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부장 등 중소기업 상생 방안도 점검하였습니다. 산업부, 국토부, 국방부, 기후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닻을 올린 메가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의 투자 계획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폭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폭염 속 강수량이 평년을 밑돌면서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크게 떨어져 가뭄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53% 수준으로 평년의 4분의 3 수준에 그치면서 52개 지역에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농업 가뭄을 겪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경남 밀양의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며 최악의 수준인 심각 단계로 내려가고 12곳이 경계, 18곳이 주의, 21곳이 관심 단계입니다. 일요일인 어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28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명, 충북 4명 등이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토요일인 지난 8일 온열 질환으로 154명이 전국 응급실을 찾은 것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82%나 급감한 겁니다. 절기상 입추를 지나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온열 질환 피해도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현장 취합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가 많게는 수백 명가량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투표 종료 이후 통계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검경 합수본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정원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마감 시각에 임박해 현장에서 집계된 투표자 숫자가 최종 단계에서 수백 명씩 줄거나 늘어난 거로 파악됐습니다. 100명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지역만 전국 3,500여 곳 투표소 가운데 29곳에 달합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과 전북 등 지역 구분 없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 안성 공도 일부 투표소는 오후 6시 기준 2,100여 명이던 투표자가 최종적으로 611명이나 감소했고 서울 관악구 삼성동에서도 381명이 줄었습니다. 반대로 최종 투표자 수가 증가한 곳도 있었습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 1동은 현장에서 파악한 것보다 785명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 2동과 송파구 가락 2동은 각각 147명, 98명이 늘었습니다. 선관위 통계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관계자 입건이나 추가 강제 수사는 진행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통계가 수정되는 과정에서의 고의성, 위법성 등 추가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대 실시간 투표율 임의 조작의 경우 그에 앞서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일종의 조작 지침을 시도선관위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합수본은 선거 종료 이후 선관위가 시스템에 재접속한 내역을 파악해 허위 입력이나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네, 올림픽공원 개표소 재검표 일정을 놓고 공전한 끝에 사실상 파행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이 세 번째 청문회였는데 현재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 일정이 발단이 됐습니다. 합의를 위해서 여러 차례 정회했지만 소득은 없었고요. 지금은 국민의힘 위원들만 남아서 청문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국조특위는 재검표 날짜를 오는 18일로 잡아두고 세부 일정은 향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출범을 앞둔 특검과 연계하자, 민주당은 이번 달 특위 활동 기한 안에 검증을 마치자며 이견을 보였고 오전과 오후 내내 부딪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조특위가 정쟁 때문에 또 연장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달 안에 일정을 정하자고 압박했지만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는 오는 18일까지는 특검이 임명될 것이고 특검과 연계해서 검증해야 진상을 명백히 밝힐 수 있고 그게 국민께도 도리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윤상현 특위위원장은 이대로는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며 여야 협의를 거듭 주문하고 오후 3시가 좀 넘어 다시 정회했는데요. 끝내 재검표 시점에 대한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조특위위원들은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며 오늘 남은 청문회 일정을 보이콧했습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애초 이번 달 안에 재검표를 하기 위해 특위 기간을 8월로 연장한 것 아니었냐면서 국민의힘이 재검표 안 하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지 6일 만에 국민 입법 의견이 5천 건이 넘었습니다. 네, 특히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증세를 멈춰달라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실거주로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엿새 만에 3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양도소득세 개편이 담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에도 모두 2천 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찬성도 있지만 대부분 반대 의견, 보완해달라는 의견입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한 국가직 공무원은 어떻게 발령 날 때마다 집을 사라는 것이냐며 글을 올렸고 장애가 있는 아이 학교 때문에 비거주한 학부모도 부당하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또 노모를 모시기 위해 비거주한 며느리도 실거주로 인정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정부안은 1주택자가 1년 이상 계속해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약이나 전학, 직장,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경우 거주로 인정하지만 다른 시군에 살았을 경우라는 조건이 있고 최장 3년까지만 인정해줍니다.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장기 이주한 경우에도 재건축, 재개발처럼 거주 기간을 일부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 신설과 비수도권 이주 시 양도세 감면과 관련해서도 평생 집 한 채로 산 뒤 팔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고용층을 지역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법을 소급 적용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여론을 수렴해 비거주 예외 요건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불가피하네.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저희들이 보려고 하고 있고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시행령 개정안에서 또 국민들 의견을 듣고 해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주택 비거주와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또 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존 가입자의 선택을 제한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도 반발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느슨하다는 지적에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직전 공급 대책 때 제시한 후보지들이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갈등 또는 이 법적 분쟁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만큼 얼마나 많이 짓겠다고 하는지보다 어떻게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겠다고 시장에 이 신뢰를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입구. 주택 공급지 활용 가능성이 거론된 직후 주민들이 강력한 반발의 의미로 근조 화환을 세워놨습니다. 용산구 주민으로서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그 용산구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 또 겨우겨우 마련한 이런 녹지 공간을 아파트를 만들어서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이거는 너무 생각이 좀 얕은 것 같아요. 서울시는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쓸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학교나 공공기관 같은 국공유지 활용,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등 여러 방안이 추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반발이 벌써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역시 이번에도 지자체 협력과 주민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지자체가 도시개발과 기반시설을 총괄하는 만큼 협의가 핵심적이기 때문 129 대책 핵심인 경마장 부지는 과천시가 기반시설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핵심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선행 절차의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향후 교통 문제 해결이나 기반시설 조성 같은 계획 전반에 걸친 지자체 협의는 필수적입니다. 태릉시시는 교통 혼잡을 우려한 주민 반대가 여전하며 강남권 알짜 공급지인 서리풀지구는 주민들이 지구 지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저희 주민들에게 어떠한 자리를 마련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발표들이 정말 형식적인 걸로만 저희는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신규 공급 목표 수치를 대폭 늘리기보단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중소형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분양 가격이 전국 평균의 약 3배 수준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 평균 분양가는 5억 3,07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15억 6,257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3배 가까운 수준을 기록했으며 1년 전 대비 26.7% 올랐습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됐지만 국회에선 공급 절벽 등 부동산 이슈를 놓고 내탓 공방이 여전합니다. 이른바 버스하우스로 논란이 됐던 민주당 황희희 의원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혜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 특별한 손님이 초대됐습니다. 대출 절벽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를 불러 발언권을 준 겁니다. 정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계속됩니다.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장기간 추진되는 공공주택 정책을 믿고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에서는 민간이었다면 분양 사기였다는 성토도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8.3 세제 개편안에 따른 부동산 논란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고리로 연일 청년 홀대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버려진 버스를 청년 주택으로 삼자는 민주당 황희희 의원의 발언 논란도 거듭 소환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기 바랍니다. 이래서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 포기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공급 정책을 발표한 정부 정책을 지원 사격하는 동시에 야권의 문제 제기는 정쟁을 위한 공세로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부동산 공급 절벽은 윤석열 정부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원인이 있다면서 뻔뻔하게 남 탓한다고 힘주어 비판했습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모렴치한 주장입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무너졌습니다. 정부의 공급 속도전은 TF 확대와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에 국민의힘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대체 누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황희희 의원은 폐버스 논란 사흘 만에 청년 주거의 엄중함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직접 사과했습니다. 다만 애초에 예정됐던 기자간담회 대신 SNS 형식을 빌렸는데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 말라며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내일은 8.3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위원회가 처음 열려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서울 수색동 아파트 가정집에서 한밤중에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물이 넘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감전 우려에 이 전기를 자체 차단하고 승강기 운행마저 중단되면서 주민들은 무더위 속 극심한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가정집 천장이 아래로 불룩하게 내려앉았고 뻥 뚫린 구멍 사이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젖은 옷과 가재 도구, 가구들이 집안 곳곳 널브러져 있습니다. 서울 수색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천장 속 배관이 파열돼 한밤중 물난리가 난 겁니다. 물은 순식간에 사람 발목 높이까지 차올랐고 아래층으로도 흘러넘치면서 한때 복도와 계단, 지하까지 침수됐습니다.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가지고요. 불과 한 10분 만에 바닥에 한 발목까지 전체가 물이 가득 차가지고 깜짝 놀랐죠. 감전될까 걱정해 전기까지 스스로 차단한 주민들은 무더위 속 힘겨운 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눌러도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안전사고 우려로 승강기 운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최대 21층까지
주민들은 아기를 안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땀 흘리며 힘겹게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지금 이 더위에 걸어다니는 분들, 입주민들 생각하면 상당히 급한 문제입니다. 이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된 건 불과 5년 전. 그런데 초기부터 비슷한 피해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주민들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총 요 단지에서만 몇 번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선 2번째고요. 네네. 저쪽 1동에서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예. 배관 등의 하자가 의심돼 시공사를 상대로 이미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소방배관이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제 저녁 인천 앞바다에서 실종됐던 낚시객 3명이 연락이 두절된 지 11시간여 만에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전복된 모터보트에 매달린 상태로 버티다가 극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뒤집힌 보트 위로 낚시객 1명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물에 빠진 일행 2명도 간신히 보트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침 6시 10분쯤 인천 옹진군 초지도 인근에서 해양경찰이 실종된 모터보트를 발견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지 11시간여 만입니다. 이들은 전날 낚시를 위해 인천 영종도 인근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의 아내가 마지막 통화 이후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자 밤 10시 반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역 구조본부를 꾸린 해경은 경비함정과 관계기관 선박은 물론 항공기까지 동원해 집중수색에 나섰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물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인명구조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발견 당시 이들은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로 전복된 보트에 매달려 있었는데 이 상태로 밤새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해경은 낚시객 3명을 안전한 장소로 이송했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타고 있던 모터보트가 뒤집힌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신중하고 조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전쟁 피해 배상 등을 수용해야만 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란 문제에 대해 로우키, 저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부분적으로 협상하면서 돈이 없는 이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지막 기회라며 신속한 합의를 고강도로 압박한 것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I want to give them every last chance before decapitation. This is a last chance for them to sign a good document.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걸 두고 체스 게임 같다면서도 잘 될 거라고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군사 공격을 지시하기보다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됐음을 시사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전쟁 피해를 배상하기 전까지 호르무즈를 열지 않을 것이며 직접 협상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전쟁 배상과 해상 봉쇄 해제, 중동 지역 미군 철수 등 6개 조건을 요구한 데 이어 압박을 이어간 겁니다. آمریکا به هر حال آنچه که نقض کرده در یادداشت تفاهم رو جبران نکنه امکان شروع مجدد مذاکرات وجود نداره.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미국 내 유권자 불만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CNN 방송은 최근 잇따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미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온 경제, 안보 분야에서 민주당의 우위를 잃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 개시와 관세 부과가 초래할 파장을 크게 잘못 예측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고 짚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안을 내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대응 대신 담담한 태도를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이란 핵 합의가 타결되지 않더라도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향을 주변에 내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종전을 서두르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장기화한 전쟁으로 인한 패트리엇 등 핵심 요격 미사일의 급격한 고갈 사태가 꼽힙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6개월째 봉쇄되면서 이 일대에 고립된 선원들의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발이 묶인 선원만 선박 500여 척에 6천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바닷길이 열릴 줄 알고 진입했다가 그대로 갇혀버린 선박들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연일 약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0.7% 소폭 반등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7%에 가까운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상승 시작해 장 초반 2%가량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외국인의 매도세에 지수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0.65% 오른 6,299선에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마감한 종목은 700개에 이르는 등 하락한 종목보다 3.8배 많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0.43% 내린 23만 원의 거래를 마치고 SK하이닉스도 0.14% 내린 142만 원에 종료하는 등 반도체 대형주들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7월 말에 폭등했던 거에 대한 아직 차익 실현 욕구도 있는 것 같고 비주도주들, 비반도체 쪽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들 순환매 로테이션 수요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반면 1%대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며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코스피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장중 오름폭을 확대하며 6.97% 폭등한 854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상승에 대해선 코스피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동안 증시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격 부담이 덜한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과정 속에서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바이오 업종 쪽으로 투자자 관심이 옮겨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08원 선까지 내렸다가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2.3원 오른 1,418.4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투자 리딩과 부업 등을 미끼로 이용자를 속여 거액을 빼돌린 인터넷 사이트가 대거 차단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이 신청한 불법 스캠 사이트 179곳을 심의해 이용 해지와 접속 차단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조사 결과 이 사이트들은 투자 리딩과 연예빙자 사기 등의 수법으로 이용자를 속여 190억 원이 넘는 금전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하기 위해 28조 달러 규모의 이 자본시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 10일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전략산업 자금 조달의 주요 경로를 바꾸고 있다며 지난달 상장 몇 시간 만에 500% 이상 급등해서 중국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른 창신 메모리가 변화의 시작을 보여준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자본 집약적인 분야인 AI 산업이 경제적, 군사적 우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중국도 자본시장 접근성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윤곽이 드러날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진행되는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박빙 승부를 펼쳐왔던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권리당원 70% 이상을 차지하는 두 지역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2주차까지 먼저 웃은 건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충청권과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에서 김 후보가 우세를 점했고 정청래 후보는 부울경 경선에서 앞서면서 1.48% 차이의 초박빙 판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권리당원의 70%가량이 모여있는 핵심 승부처 호남과 서울, 경기가 남았는데 내일부터 하루를 간격으로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후보들은 각각 수도권과 호남으로 달려가 당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민석 후보는 서울 출근길 시민인사를 시작으로 경기 당원들과 토크 콘서트도 진행하며 당원과의 스킨십을 이어갔습니다. 지방선거 책임론과 함께 조직 기반을 갖춘 전직 대표가 왜 약자 행세를 하냐며 정청래 후보에 대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약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이 조금 지나치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호남으로 향한 정청래 후보는 노동자, 농민들을 만나며 하루를 연 뒤 김 후보와 같은 시각에 전북 당원들과 토크 콘서트를 벌였습니다. 김 후보의 신천지 의혹 제기는 해당 행위라며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해야 할 문제라고 거듭 각을 세웠습니다. 저는 근거를 말합니다. 어느 누구처럼 신천지를 얘기했는데 근거를 대라 그러면 말을 안 하고 못 하고 그렇게 있는데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격돌을 앞두고 기싸움도 팽팽했습니다. 제가 미세하지만 앞서고 있고 호남에서의 투표도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승리로 예상되고 대구에서 1등 했으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전북에서도 1등을 만들어 줄 건지 안 줄 건지 알아서 좀 해주세요. 3위를 기록 중인 송영길 후보 역시 고향인 호남에서 선전을 기대했습니다. 송영길에 대한 최소한 정치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호소하려고 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70%에 국민 여론조사 30%를 더해 최종 당대표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승부의 향배를 가를 슈퍼위크에 진입한 후보자들의 막바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민의힘이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새로 꾸려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을 비롯한 당 조직 정비에 나섭니다. 박충건 수석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희용 사무총장, 부위원장에는 전 전략기획 부총장인 구자근 의원 등이 참여하는 조강특위 임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강특위는 권성동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된 강원 강릉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30여 곳에 이르는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박수석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가 오는 2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당 후반기 운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누구를 통해서 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 부인으로부터 답례로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 관련 증인으로 소환된 겁니다. 김 씨는 가방을 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직접 받은 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부인으로부터 로저비비의 클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받았느냐는 특검 측의 질문에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인식했다고 답했습니다. 가방을 인지한 경위를 두고는 영부인은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라 옷색에 맞춰 들기 위해 비싸 보이는 모조품, 이른바 짝퉁을 많이 사뒀다며 직원들이 정리해둬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받았는지에 대해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증인 신문에 앞서서는 증언 거부권을 두고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재판부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김 씨는 그러면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하느냐며 반발했습니다. 또 특검 측이 당대표 부인으로부터 선물과 편지를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례적이라고 추궁하자 그간 영부인 수사를 다 해왔느냐며 무조건 죄인으로 보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부인 역시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최상병 순직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방첩사령부 지휘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당시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 부대장이던 문현철 방첩부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앞서 방첩사가 이른바 VIP 경로 관련 정보 수집을 막은 정황을 포착해 황 전 사령관 등을 입건해 수사했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팀이 수사기한 종료를 2주가량 앞두고 기소 대상자를 가려내는 막바지 선별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는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루게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3일까지로 이튿날인 24일에는 180일 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종합 브리핑이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도 평택 매일유업 공장에서 저장 탱크를 청소하던 직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앞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도 2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유제품을 생산하는 매일유업 평택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연유 저장 탱크를 청소하던 직원들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3시쯤. 작업 중에 사람이 쓰러졌다 이렇게 신고 들어왔거든요. 한 명은 의식이 있으셨고 한 명만 심정지였어요. 2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0대 직원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먼저 탱크 안을 청소하던 직원이 쓰러졌고 이를 발견하고 구하려 들어갔던 다른 직원까지 함께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탱크 내부에서 유독가스 같은 냄새를 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탱크 구조상 산소가 부족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청소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들여다보면서 중대재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일유업은 사과의 뜻과 함께 사고 직후 해당 공정을 중단하고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 평택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기계를 점검하던 20대 하청 노동자가 벽에 끼어 숨졌는데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발생 16일 만에 최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을 담보할 필요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던 12살 남자아이가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장애가 있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교회 목사를 구속했고 이 아이의 외할머니도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흰색 티셔츠를 입은 남자 어린이가 인도를 따라 달려갑니다. 지난 5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로 병원에 옮겨진 뒤 숨진 12살 A군의 일주일 전 모습입니다. 응급실로 후송된 A군은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숨졌고 병원 측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숨질 당시 체온이 높고 탈진 증세를 보인 데다 신체 일부에는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60대 교회 목사를 구속하고 A군의 외할머니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A군에 대한 학대 신고가 4차례나 접수됐고 이달 초에만 이웃 주민들의 신고가 2차례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군은 목사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외할머니에게 손바닥과 발바닥을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접근 금지와 격리 등 임시 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천안시와 협의해 A군을 보호시설로 인계하려 했지만 아이가 적응하지 못해 결국 다시 교회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장애를 앓던 A군은 수년 전부터 학교에 가지 않은 채 교회에서 생활하며 외할머니와 교인들에게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목사와 교인들의 추가 범행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경기 동두천시에서 5살 딸을 학대한 혐의로 20대 친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동두천경찰서는 오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쯤 경기 동두천시 생현동에 있는 자택에서 친딸인 B양을 학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이가 가정폭력을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비양을 발견해 응급처치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박상용 검사가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검사는 오늘 별도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감찰위로부터 출석과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변호사 면담 등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 일정을 일주일만 미뤄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어떻게든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추측한다며 의견 정리 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법치국가 절차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더위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날이 무척 덥습니다. 그나마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지 않겠지만 내일 낮에는 서울 기온이 34도, 광주 34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반면 강릉 27도 등 동해안 지역은 예년보다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이르는 가운데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모레부터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전 공급 대책 때 제시한 후보지들이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갈등 또는 법적 분쟁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만큼 얼마나 많이 짓겠다고 하는지보다 어떻게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겠다고 시장에 신뢰를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입구. 주택공급지 활용 가능성이 거론된 직후 주민들이 강력한 반발의 의미로 근조 화환을 세워놨습니다. 용산구 주민으로서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그 용산구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이고 또 겨우겨우 마련한 이런 녹지 공간을 아파트를 만들어서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이거는 너무 생각이 좀 얕은 것 같아요. 서울시는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쓸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학교나 공공기관 같은 국공유지 활용,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등 여러 방안이 추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반발이 벌써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찾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역시 이번에도 지자체 협력과 주민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지자체가 도시개발과 기반시설을 총괄하는 만큼 협의가 핵심적이기 때문 129 대책 핵심인 경마장 부지는 과천시가 기반시설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핵심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선행 절차의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향후 교통 문제 해결이나 기반시설 조성 같은 계획 전반에 걸친 지자체 협의는 필수적입니다. 태릉시시는 교통 혼잡을 우려한 주민 반대가 여전하며 강남권 알짜 공급지인 서리풀 지구는 주민들이 지구 지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저희 주민들에게 어떠한 자리를 마련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발표들이 정말 형식적인 걸로만 저희는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신규 공급 목표 수치를 대폭 늘리기보단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살거나 여관 등지에서 사는 주거 취약 가구가 55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집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호텔이나 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가구는 54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숙박업소 객실에서 사는 가구가 5만 8천 가구,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9,410가구, 공사장이나 상가, 마을회관 등에 사는 가구가 47만 8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이 됐지만 국회에선 공급 절벽 등 부동산 이슈를 놓고 내탓 공방이 여전합니다. 네, 이른바 버스하우스로 논란이 된 민주당 황희 의원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 특별한 손님이 초대됐습니다. 대출 절벽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를 불러 발언권을 준 겁니다. 정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계속됩니다. 앞으로 어떤 국민이 장기간 추진되는 공공주택 정책을 믿고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에서는 민간이었다면 분양 사기였다는 성토도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8.3 세제 개편안에 따른 부동산 논란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등을 고리로 연일 청년 홀대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버려진 버스를 청년 주택으로 삼자는 민주당 황희 의원의 발언 논란도 거듭 소환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기 바랍니다. 이래서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 포기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공급 정책을 발표한 정부 정책을 지원 사격하는 동시에 야권의 문제 제기는 정쟁을 위한 공세로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부동산 공급 절벽은 윤석열 정부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원인이 있다면서 뻔뻔하게 남탓한다고 힘주어 비판했습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모렴치한 주장입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무너졌습니다. 정부의 공급 속도전은 TF 확대와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에 국민의힘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대체 누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황희 의원은 폐버스 논란 사흘 만에 청년 주거의 엄중함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직접 사과했습니다. 다만 애초에 예정됐던 기자간담회 대신 SNS 형식을 빌렸는데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 말라며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내일은 8.3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위원회가 처음 열려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으로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지방투자 사업인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신속한 집행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이 광주 군공항에 산업단지가 조기에 들어서도록 기지 기능을 오는 2028년까지 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 발언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는 물론 삼성전자와 SK 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지난달 6일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점검에 나선 건데요.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할 상황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프로젝트를 집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지난 회의 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광주 군공항을 거론했는데요. 해당 부지가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오는 2028년 중순까지 군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군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를 오는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광주 군공항 250만 평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돼 있는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 추가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남권 1단계 전력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공급을 가능토록 하고 오는 2030년까지 필요한 하루 65만 톤의 용수도 인근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과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오늘 회의에선 충청권과 영남권 프로젝트도 다뤄졌다고요?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우선 지난달 초 8개 기업이 충청권 프로젝트 국민보고에서 모두 392조 원의 첨단 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는데요. 이 가운데 246조 원 규모가 올해 중 착공되거나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2개 기업 312조 원의 영남권 첨단 산업 투자 계획에 대해선 이 중 107조 규모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증설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정부는 권역별로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해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아울러 메가 프로젝트의 투자 성과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중소, 중견기업 위주인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무역금융 5조 원도 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일 약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0.7% 소폭 반등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7%에 가까운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던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상승 시작해 장 초반 2%가량까지 상승폭을 튀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도 외국인의 매도세에 지수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0.65% 오른 6,299선에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마감한 종목은 700개에 이르는 등 하락한 종목보다 3.8배 많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0.43% 내린 23만 원의 거래를 마치고 SK하이닉스도 0.14% 내린 142만 원에 종료하는 등 반도체 대형주들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7월 말에 폭등했던 거에 대한 아직 차익 실현 욕구도 있는 것 같고 비주도주들, 비반도체 쪽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들 순환매 로테이션 수요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반면 1%대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이며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코스피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장중 오름폭을 확대하며 6.97% 폭등한 854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상승에 대해선 코스피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동안 증시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격 부담이 덜한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과정 속에서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바이오 업종 쪽으로 투자자 관심이 옮겨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08원 선까지 내렸다가 오후 3시 반 기준 전거래일보다 2.3원 오른 1,418.4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급락하면서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70선을 밑돌았습니다. 지수는 오늘 장중 69.53까지 내리는 등 7.99% 급락한 69.55로 마쳤습니다. V코스피는 금융당국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 시행 직전인 지난달 30일에 86.18과 비교할 때 7거래일 만에 19.3% 내렸습니다. 또 지난 5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장중 70선을 하회했고 지난 6월 29일에 장중 최고치인 97.99보다 약 29% 내렸습니다. 다만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 종가 30.6보다는 127.3% 올랐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28명 발생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82%나 급감한 건데 입추를 지나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온열 질환 피해도 다소 진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8월 들어 처음으로 온열 질환 환자가 2자릿대로 내려갔습니다. 전국에서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28명으로 경기도가 6명, 서울 5명, 충북 4명 등이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루 전인 지난 8일 154명에서 무려 82%가 줄어든 겁니다. 이달 들어 8해 동안 매일 100~200명이 쏟아진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변화입니다. 지난 7일 입추를 지나 폭염 기세가 꺾이면서
온열 질환 피해도 진정되는 거로 보입니다. 5월 15일부터 누적 온열 질환자는 3,320명이 됐고 사망자는 30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전체 환자 수는 적지만 사망자는 8명이나 많아 안심하긴 이릅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피해가 심한 65세 이상 고령층은 여전히 더운 오후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길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50억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같은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저수지 준설과 대체 수원 확보 등 가뭄 대책 마련에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 등 폭염 대응에도 일부 사용할 예정입니다. 맹위를 떨치는 폭염 속에도 소방관들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위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교통경찰관들도 아스팔트 열기를 견디면서 안전한 출근길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승원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해봤습니다. 소방서는 이른 아침부터 출동에 대비한 장비 점검으로 분주합니다. 준비를 마쳤을 찰나 숨 돌릴 틈도 없이 현장으로 나섭니다. 집안에 벌집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30분가량 말벌과 사투 끝에 벌집을 제거한 소방대원 옷은 온통 땀으로 젖었고 붉게 달아오른 얼굴도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하루에 적게는 8건, 많게는 14건, 15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인당 3-4번씩은 이렇게 땀을 흘려야 하니까 조금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서 관내에 접수되는 벌집 제거 요청 신고는 하루 평균 80여 건꼴. 무거운 방화복을 걸친 채 뜨거운 화재에 뛰어들고 벌집 제거 현장까지 출동하다 보면 어느새 진이 빠져버립니다. 저도 벌집 제거복을 직접 입어보겠습니다. 옷을 잠시만 입었는데도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탓에 온몸은 금세 땀으로 젖을 정도입니다. 출근길 교통단속에 나선 경찰관들도 폭염이 야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가운 햇빛을 손으로 가려보지만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또 차량이 내뿜는 열기를 견뎌내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차량들도 원체 많다 보니까 차량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뜨겁고 또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또 뜨거워가지고. 하지만 시민들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극심한 더위에도 자리에서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감도 있을 거고. YTN 최승훈입니다. 폭염으로 프로야구는 닷새 동안 경기가 취소됐는데 어느 팀에 도움이 됐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로 마련된 폭염 대책에 따라서 내일 재개하는 프로야구는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폭염 취소가 가장 반가웠던 팀은 LG였습니다. 지난달 2일 정규리그 우승 확률 70% 육박했던 50승에 선착한 기쁨도 잠시. LG는 후반기에 3승 1무 12패로 추락을 거듭했습니다. 투타가 동반 부진에 빠졌고 강팀다운 경기 운영도 사라졌습니다. 잘 나가던 삼성도 취소 전 5경기에서 1승 4패로 선두를 KT에 뺏겼습니다. 새로 영입한 외국인 투수 페덱과 보스가 차례로 무더위에 허덕였습니다. 에이스 후라도가 복귀할 시간을 번 삼성은 지난해까지 일본 1군에서 뛴 미야모리로 아시아 쿼터를 교체하고 1위 탈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目標はもうここから残り少ない期間になるので、もう全部ゼロで抑えてやるつもりでやります。 반면 6연승으로 선두를 꿰찬 KT와 박주순과 김민석에 김대한까지 방망이가 터지며 3위까지 넘보던 두산에겐 강제 휴식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KT와 두산 모두 아시안게임 때 선발 투수가 2명씩 빠지는 상황이라 걱정이 더 쌓였습니다. 9월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제가 이번엔 꼭 도움 주고 싶습니다. 내일 다시 열리는 프로야구는 7시에 시작되고 3회와 7회 종료 후엔 4분씩 쿨링타임이 적용됩니다. 무더위 변수와 경기 취소가 어느 팀에 도움이 될지 후반기 추가된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현장 취합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가 많게는 수백 명가량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표 종료 이후 통계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검경 합수본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 마감 시각에 임박해 현장에서 집계된 투표자 숫자가 최종 단계에서 수백 명씩 줄거나 늘어난 거로 파악됐습니다. 100명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지역만 전국 3,500여 곳 투표소 가운데 29곳에 달합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과 전북 등 지역 구분 없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 안성 공도읍 일부 투표소는 오후 6시 기준 2,100여 명이던 투표자가 최종적으로 611명이나 감소했고 서울 관악구 삼성동에서도 381명이 줄었습니다. 반대로 최종 투표자 수가 증가한 곳도 있었습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 1동은 현장에서 파악한 것보다 785명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 2동과 송파구 가락 2동은 각각 147명, 98명이 늘었습니다. 선관위 통계 조작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관계자 입건이나 추가 강제 수사는 진행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통계가 수정되는 과정에서의 고의성, 위법성 등 추가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대 실시간 투표율 임의 조작의 경우 그에 앞서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일종의 조작 지침을 시도선관위에 전파한 바 있습니다.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합수본은 선거 종료 이후 선관위가 시스템에 재접속한 내역을 파악해 허위 입력이나 조작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 정확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표본조사 방식 도입과 공개주기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국회 투표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시간대별 투표율 오입력 관련 개선 방안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자료에는 투표율 정확성을 위해 기존 전수조사 방식에서 연구 용역을 거쳐 표본 투표소를 선정해 표본 조사를 하고 이 투표율 공개 주기를 기존 1시간에서 2시간 간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여야가 오늘 투표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 재검표 일정을 놓고 재차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국정조사를 연장한 목적이 재검표였는데 특검 합의를 실행 조건으로 냈던 국민의힘이 지금은 출범 이후를 주장한다며 말 바꾸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18일로 잠정 합의한 것도 특검과 병행하자는 의도였다며 곧 특검이 발족할 건데 그걸 못 기다려서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맞냐고 맞받았습니다. 소방이나 병원이 아닌 사설기관에서 운용하는 구급차는 의료 공백을 보완하고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난폭 운전과 잦은 사고는 물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YTN이 사설 구급차의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하루아침에 중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배경에 어떤 편법 영업이 있었는지를 고발합니다. 이현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원주, 평소처럼 학원으로 향하던 중학생이 사설 구급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구급차는 환자도 없이 시속 60km 구간을 시속 91km로 질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인도를 덮쳤습니다.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그렇게 사고를 당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로 살폈어야죠. 아픈데 하나 없는 건강한 애를 그렇게... 당시 구급차는 사고가 난 원주에서 강릉으로 향해 환자를 태운 뒤
다시 서울에 있는 한 대형 병원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책임을 물어 사설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난폭 운전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환자를 태우러 이동하는 시점부터 긴급성이 인정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긴급자동차 특례를 적용한 겁니다. 사고로 훼손된 나무에는 교복 단추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숨진 아이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애도의 마음을 담아 남겨둔 겁니다. YTN 취재 결과 사고를 낸 구급차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인 대한인명구조단 횡성지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송지 씨는 엉뚱한 사설구급차 업체에서 내려왔고 최근까지 운전자의 4대 보험과 급여도 해당 업체에서 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쨌든 4대 보험을 안에 들어놓고 기사가 뭐 100%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태우고 된 모양이에요. 사실상 사설업체의 돈벌이에 대한인명구조단 구급차가 쓰이는 것으로 응급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불법 운행되던 구급차에 10대 학생이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를 규명하고 관리할 수사기관과 보건당국은 아직까지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 환자 없는 사설 구급차에 어린 중학생이 목숨을 잃었지만 응급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경찰 수사와 보건당국의 조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은 오늘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찰은 15살 중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인명구조단이 사고를 낸 사설업체의 명의를 빌려준 정황과 관련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 운영에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쳐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교통과에서 사고 처리 외에 불법 명의 대여 여부까지 들여다보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의 대여 의혹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데다 구체적인 물증 없이는 강제 수사를 벌이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떨까요?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복지부는 법인 설립 인가만 내주었을 뿐 지도 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맡겼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실제 운행 현황이나 지부 관리는 각 지자체와 보건소가 담당할 일이라고 반박하지만 보건소 생각은 또 다릅니다. 우리가 이 법인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도 미약하다. 계속 복지부에다 얘기하거든요. 서울시에서 걔네 없애. 우리는 법 못 받고. 건강지침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고 법적으로는 뭐 저희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명의를 주고받으며 난폭 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나도 여기에 책임을 물을 명확한 기관이 없단 얘기입니다. 그러는 사이 부모는 아직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누군가는 이 무참한 죽음의 이유를 꼭 밝혀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여기 와서 만나는 친구들 왔어요. 보고 싶고 소풍 갔다가 오니까. YTN 김혜린입니다. 최근 YTN이 단독 보도한 사설 구급차의 명의 대여 의혹과 관련해 복지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서초구와 함께 문제 사설 구급차가 소속돼 있는 대한인명구조단 법인에 대해 현장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조단 지부의 구급차에 대해서도 점검과 관리 체계 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네, 한미가 다음 주부터 정례 연합 군사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합니다. 우리 군은 이번 훈련이 전작권 전환 준비의 주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한미 두 나라가 진행하는 연합 군사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정례훈련입니다. 매년 8월 시행되는데 올해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으로 최근 전훈 분석 결과 등 현실적인 상황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하였습니다. 훈련 규모는 비슷하지만 실제 병력이 움직이는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대대급 이상 14건으로 지난해 17건보다 줄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야외 기동 훈련을 연중 고루 나눠 배치하는 추세가 이어지는 건데 UFS 기간 야외 훈련을 집중시키던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다른 흐름입니다. 폭염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남북관계도 염두에 뒀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미는 이번 연습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공동평가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평가 3단계 가운데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안보협의회에서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이번 훈련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했지만 미국 측은 한미 연합 연습 자체에 더 방점을 두는 기류도 얼핏 읽힙니다. Specific evaluations, capability milestones, and certification discussions are managed through established bilateral channels between our senior defense officials, culminating in the annual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later this year. 한편 유엔군 사령부도 이번 연습에 미국 제외 11개 회원국 70여 명을 파견해 위기관리 절차 등을 훈련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군의 무기가 바닥나자 불똥이 우크라이나로 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한 우크라이나는 연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이 방공망이 뚫리면서 우리나라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한쪽 벽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아파트에 러시아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으로 3명이 숨지고 40명 가까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Спал как раз вот 6-й этаж, где нет балкона, рядом белая рама, которая вывалена вместе с женой. Повезло просто.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오데사에도 수십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가 요격 미사일이 바닥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연일 미사일을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지원이 끊기면서 방공망이 사실상 구멍난 겁니다. 다급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5만 명을 다시 파병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방공망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Ситуація в Україні непроста. Вночі був знов ракетний удар, балістичні ракети проти нашої інфраструктури, були також ударні дрони. 방공망 열세 속에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러시아 상업시설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유통망에 대한 공격으로 17조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양측의 민간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에만 민간인이 400명 가까이 숨졌고 러시아도 남부 흑해 휴양지에서 드론이 폭발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7명이 숨졌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익명의 SNS 게시물에서 시작된 배우 황정민 이 사생활 폭로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겨냥한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말 신원을 알 수 없는 SNS 계정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관련 글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황정민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는 물론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황정민의 소속사는 작성자가 황정민을 스토킹한 범죄 피의자이고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성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맞섰습니다. 지난해 배우 김수현 역시 고 김세론과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뒤 사진과 메시지가 폭로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수현은 의혹이 불거진 뒤 1년 만에 경찰의 무혐의 결론이 나온 뒤 해외 광고 촬영으로 활동을 재개했지만 그 사이 연애 활동에는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당사자는 다르지만 공방이 확산하는 과정은 닮았습니다. 폭로와 반박이 나오면 또 다른 폭로가 나오는 진실 공방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그 앞뒤 맥락이라든가 전후 대화 내용 그리고 말할 때의 태도나 목소리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 폭로 대상이 톱스타라는 점입니다. SNS에 글 하나만 올려도 주장을 빠르게 공론화할 수 있고 상대가 유명할수록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커집니다. 그만큼 여론을 등에 업고 상대를 압박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의혹은 빠르게 퍼지는 반면 사실관계를 가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폭로 대상이 된 당사자로선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재판에 가서 이 사실관계 하나하나가 다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새로운 사진이나 글이 나올 때마다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폭로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경찰청은 내부 비리를 자진 신고할 경우 징계를 감경하고 또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 의무 위반 행위를 신고한 경찰이 해당 비위에 연루됐더라도 이 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징계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장용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찰은 조직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신고자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 대리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법률 상담과 신고 비용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 사면 없이 통상적인 가석방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이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심사했습니다. 다만 특별 사면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사면 대상자 분류 등에 한 달가량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83만여 명에 대해서 대규모 특별 사면을 단행했는데 지난해 성탄절과 올해 신년 그리고 3.1절 등에는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총기 난사로 총격범 포함 9명이 사망한 태국 논타브리주에서 사흘 만에 또 이 총격 사건이 발생해 지방정부 공무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0일 태국 방콕 북서쪽 외곽 논타브리주 지방정부청사에서 전직 의원이 쏜 총에 맞아 고위 공무원과 운전기사가 다쳤으며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차피 꽁디 논타브리주 경찰청장은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며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6.3 지방선거 현장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 집계에서 수백 명씩 차이가 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네, 관련 소식 지금부터 양지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당시 6월 지방선거 투표자 수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이제 29곳에서 100명 이상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건데 어떻게 좀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일단은 투표
투표율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각 후보가 받은 득표율이 아니라 투표율이라고 하더라도 이 선거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로서 잘 관리해야 되는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소홀히 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이 투표자 수가 100명 이상 차이 나는 곳이 전국적으로 29곳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일부 지역, 그러니까 경기 안성 공도읍 제사 투표소의 경우에는 30%가량의 숫자가 줄어들기도 했어요. 우리가 투표율이라는 게 시간대를 지날수록 사실 누적이 돼서 더 수가 증가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가는 일도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도대체 이러한 투표자 수에 대한 관리가 미진했다라는 것밖에 이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투표자 수가 이제 널뛰기를 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투표자 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득표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신뢰성을 부여하기 힘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선관위 측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적인 이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선거 당일에 수작업 개표가 이루어지고 그걸 이제 전산 입력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선거 당일에 이 투표자 수는 투표관리관이 다 이제 직접 집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확인한다라는 것이 투표자가 오면 우리가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몇 장이 나갔는지, 그리고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이렇게 서명을 하잖아요. 그럴 때 확인하는, 그렇게 이제 집계된 수와 다 대조를 하는 작업을 거치거든요. 그런 다음에 각 관할 선관위에 보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몇 명입니다, 몇 명입니다 하면서 이제 정보가 모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산 입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점을 맞춰 봐야 되는 것은 일일이 수작업,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이 사람을 집계하는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보고를 했지만 각 선관위에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오류가 개입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입력하는 사람이 입력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어느 단위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를 일단 특정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겠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투표가 이제 언젠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이 투표를 앞두고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는 부분에 이제 잘못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공전자 기록 위작의 경우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선관위가 선거 종료 이후에 이제 투개표 시스템에 재접속한 내역이 확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오입력을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만약에 이제 선거 이후에 조정이 들어갔다면 이 부분은 그럼 조작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넓게 보면 선거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어요. 근데 다만 지금 선관위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종적인 득표율과 그리고 우리가 누가 당선됐다 아니다를 가르는 그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소한 실수다, 잠정적인 수치가 좀 틀렸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넓게 본다라고 한다면 다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와 통계로서 관리가 돼야 되는 이 대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작이 됐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재접속을 해서 단순히 이거 잘못됐으니까 올바르게 고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됐다라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 이 수가 왜 전체적인 숫자와 이 집계된 수가 맞지 않지, 일치하지 않네? 그러면 임의로 그냥 아무 숫자나 깔아서 최종적인 결과만 맞춰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전자기록을 새롭게 내가 허위로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공전자기록 위작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이제 중앙선관위가 원래 시간보다 이 투표자 수를 미리 입력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오후 3시에 투표율을 1시에 입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오후 3시에 몇 명이 어떻게 방문할지를 알고 투표율을 기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상해서. 의문이 그렇죠.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의 시나리오는 3시에 입력치지만 이것이 1시 몇 분 정도에 미리 이제 생성이 되어서 전체적인 최종 이 숫자가 입력된 것은 뭐 3시 이후다라고 하면 그래도 문제는 없다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후 3시에 이제 투표율을 그냥 1시에 임의 숫자대로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아무 숫자나 기입을 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자 이 정보에 대한 조작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이번 지선 외에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이미 이런 조작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좀 자행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투표율이라는 것도 굉장히 민감한 정보 중에 하나거든요. 투표율에 따라서 어느 곳이 앞선다, 어느 정당이 앞선다, 어느 후보가 앞선다라는 것이 이제 유권자들에게는 하나의 정보로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마치 큰 뭐 문제는 아니다. 잠정적인 그냥 수치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값만 맞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이 선거 사무를 대하는 데 있어서 좀 태도의 문제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선관위가 투표율 집계 정확성을 그래서 높이기 위해서 표본 조사 방식으로 투표율 조사하는 걸 좀 제한하기도 했거든요. 이걸로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하시나요? 이렇게 이제 포변 투표소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행 관리 방식에 따르면 전국의 각 투표소가 관할 이 선관위에 우리는 얼만큼 투표했습니다, 얼마로 집계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매 시간 보고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건 이제 포변 투표소를 운영을 해서 딱 지정을 해서 여기만 표본으로 들여다 보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오류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여러 곳이 아니라 한 곳, 두 곳으로 이제 우리가 합의하는 데에 따라서 이 적은 숫자의 표본으로 좁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 허위가 개입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만 다만 여기서의 또 문제는 그러면 어느 지역을 표본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첨예한 입장 대립이 발생할 수 있겠고 과연 그 표본이 우리나라 전국적인 어떠한 투표율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관위 직원의 어떤 이런 행위 자체가 이게 이제 뭔가 조작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이런 기준을 떠나서 지금 이름 시스템이라면은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 임의로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검경에서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6.3 지방선거 당시에 이 선관위의 투표자 수 오입력에 대한 고의성이 있느냐 이제 이 여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는 드러난 것은 득표율의 조작에 대한 부분은 드러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개별 당사자에 대한 이 강제 수사가 착수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지금 선관위가 잘못했다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투표자 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과연 득표율의 정확한 집계와 우리가 무관하다고 과연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전산 기록상 투표가 다 종료가 된 이후에 전산에 재접속한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재접속해서 어떠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자료에 손을 댄 것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걸 잘못했네라고 인지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했다라면 그래도 좀 소명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반대라고 한다면 임의적인 기록을 그냥 맞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 없을 만한 그러한 서류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허위로 이 정보를 조작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수본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올림픽 공원 봉쇄 시위가 2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취소된 행사가 10여 건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이제 비용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대관료는 물론이고 무대 설계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손해배상 공방으로도 나중에 불거질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대관료의 경우에는 체육공단에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관료의 경우 만약에 문제가 됐다, 취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문제는 체육공단이 모든 손해를 떠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체육공단의 이 시설 관리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넓게 보면 선관위가 잘못했기 때문에 시위대가 몰려오게 됐고 시위대의 행위로 인해서 체육공단이 이러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체육공단 입장에서는 선관위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중간 청구 금액이 한 2억 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네. 시설이 훼손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책임 부담을 어느 비율로 해야 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시위대도 한 명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관위와 체육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연 그 과실 비율, 책임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두고 아마도 법적 공방이 펼쳐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뭐 시설물 파손 복구 비용도 4억 원이 넘는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그럼 일단은 시위대에게 이 책임 전가는 뭐 없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물리적인 훼손을 직접적으로 행위를 한 행위자가 특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증거로 체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 어떠한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걸 훼손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근데 다만 저기에 모였다, 시위대에 참가를 했다라는 사실만으로 그 모든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이제 어려울 측면이고 지금 4억 정도로 추산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체육공단도 내부에 들어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내부의 시설물이 얼마나 훼손되어 있는지 집계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이 대상이 되는 액수 자체는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선관위도 당초에 저 장소를 1,500만 원 내고 빌리는 거였는데 중간 청구가 2억 원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액수는 아무래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날이 무척 덥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호남과 경남 곳곳에는 폭염주의보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34도, 광주 34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더위의 기세가 조금 약해지면서 밤더위의 기세 역시 약해졌습니다. 제주도와 호남 일부 지역으로만 열대야 주의보가 남은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4도, 광주 25도, 대구 22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4도, 대전 32도, 강릉 27도로 서쪽 지역은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지만 동해안은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모레부터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